네, 안녕하세요. 도사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안전관리 이론에 대해서 계속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는데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서 어제 있었던 항공기 사고 관련해서는 따로 다루지 않으려고 하다가 강의를 하려고 이 페이지를 폈는데 안전 용어 하면서 여기 뭐 재해도 나오고 사망, 부상 이런 내용이 눈에 너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강의를 해야 되는 시간에 일부를 떼서 다른 컨텐츠를 조금 만들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진도 나가기 바쁜데 죄송합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안전 용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해가 뭔지, 안전은 뭔지, 뭐 시스템 안전공학은 무엇인지, 리스크는 뭔지, 스테븐스는 뭐 리스크 위험의 심각도와 뭐 어쩌고저쩌고를 정의하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해설부터 같이 보면 산업안전보건 용어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해설로 달아드렸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재해는 누군가가 다치거나 질병에 이완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해라는 것은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완되는 것 모든 것을 재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해는 사고를 포함해서 말하기도 하면서 사람뿐만 아니라 기계 설비의 파손 및 망실 사고에 따른 생산 중단 등 재산 손해도 재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대요. 자, 그럼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재해는 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손실, 작업자의 상해, 관련 설비 또는 하드웨어의 재산적 피해와 무상해, 무손실 사고를 모두 포함한다.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재해는 무상해, 무손실 사고를 포함하진 않아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아차 사고라고 하잖아요. 사고 날 뻔했네 하는 것은 사고로 가는 거지 재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재해는 실질적인 손실이 있어야 재해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인리든 버드든 뭐 도미노 이론에 의하면 마지막 단계가 사고가 발생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거나 뭐 다치거나 아니면 직업성 질병으로 이완이 되거나 아니면 재산상 손실이 오거나 이런 걸 재해라고 하는 거지 이 사고와 재해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용어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이런 문장으로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은 사망, 부상, 직업성 질병, 장비 또는 재산의 파손이나 유실, 환경의 파손 등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이다. 이걸 이제 안전이라고 한대요. 우리 하도 안전 하니까 뭐가 안전인지 정확하게 용어 정도는 용어의 정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 안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망이나 부상, 직업성 질병, 그렇죠? 재해랑 거의 반대의 의미죠. 장비 또는 재산이나 파손 이런 거 재해, 유실, 환경의 파손 이런 건 다 재해잖아요. 근데 이 재해로부터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뭐라고 한다? 안전이라고 한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안전공학은 시스템의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관련 지식, 기술 및 기능을 이용하여 과학적 및 기술적 기준을 기업 등에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 공학의 한 분야이다. 그죠? 그러니까 시스템 공학이 있고 크게 이렇게 시스템 공학이 안에 시스템 안전공학이라는 게 있죠.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리스크는 사고 발생의 가능성 또는 불확실성의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리스크, 위험 요소. 그렇죠? 그래서 사고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할 때 우리가 리스크 관리, 위험 요인 관리를 해야 된다. 감소 대책을 적절하게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이 스테픈스는 우리 푼순이 형은 리스크를 위험의 심각도와 확률을 모두 고려해 평가되는 위험의 크기라고 정의했대요. 리스크를 뭐라고 정의했대요? 위험의 심각도와 그러니까 다치면 사망까지 이르는지 그리고 확률 자주 일어나는지 뭐 가끔 일어나는지 10번의 작업을 했을 때 3번의 사고가 발생되는지 이런 걸 확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심각도와 확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빈도 얘는 강도라고 하죠. 얘를 모두 고려해서 평가되는 위험의 크기 이거를 곱해가지고 빈도 강도법이라고 하면서 요거에 대한 최종 위험성을 결정한다라고 했어요. 위험성 평가에서.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면은 그 3강은 3차가 끝날 때까지 내가 합격하기 전까지는 달달달달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안전과 위험에 대한 개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같은 문제죠. 안전이란 재해와 위험이 없는 바람직한 상태에 도달한 것을 말한다. 그렇죠? 안전이라는 것은 재해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에서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재해에 대한 위험이 없는 바람직한 상태에 도달한 것을 말합니다. 재해가 발생한 것은 위험에 의한 결과적인 현상을 말한다. 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위험에 의한 결과적인 현상이죠. 위험이 있었고 사고가 있었고 이 사고가 어떤 손실이 있으면 재해라고 한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이게 원인이고 얘가 결과니까요. 위험이란 근로자가 작업 장소에서 접촉하는 물건 또는 환경과의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결과로 부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자, 위험이란 근로자가 작업 장소에서 접촉하는 물건이나 환경 이런 상호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결과로 부상이 발생이 되는 것이다. 이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안전에 대응하는 반대 개념은 재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요거는 근데 틀린 말이에요. 안전의 재해의 반대를 포함하는 내용은 안전이라는 게 맞지만 안전에 대응하는 반대 개념은 불안전이라고 합니다.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이라고 하잖아요. 재해 상태, 재해 환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재해 행동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불안전한 이런 단어가 있기 때문에 반대 개념은 재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불안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안전은 상해, 손실, 위해 또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말한다. 네, 완전히 벗어난 상태.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면 다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정의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 그 정의를 정확하게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더라도 구분을 하고 계셔야 이런 거에서 낚이지 않고 잘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있다고요? 산업안전보건 용어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엄청 많은 용어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골라낸 거고 문제에 맞게 골라낸 거고 저도 공부할 때 그랬는데 잘 익숙해지지가 않으니까 산업안전보건 용어사전을 뭐 네이버 그 어플로 계속 볼 수가 있으니까 한 번씩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딱 1차 시험 보기 전까지만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계속 본 거죠, 저는. 근데 이런 문제는 정말 다행인 게 14년 이후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13년, 14년 문제가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개의 문제로만 정리하셔도 문제가 새로 출제됐을 때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에 관한 설명을 옳지 것은 이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코샤 18001은 없어지고 코샤 MS로 최근에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안전보건 경영이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잠재 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코샤 MS로 그 인증 사업장이 되게 되면 이런 걸 다 실질 심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샤 MS를 인증해줬다. 안전보건 경영에 하는 회사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뭐 PQ 가점 또는 감점 그런 것들로도 활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인증심사란 인증서를 받은 사업장에서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 개선 또는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인증 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증심사라는 것은 인증받기 전에 최초로 받는 거지 매해 주기적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 밑에 해설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샤 18001입니다. 자, 총칙해서 목적 보겠습니다.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인증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항인 거죠. 그래서 보면 정의만 넣어놨습니다. 정의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전보건 경영이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잠재 유해 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맞죠? 1번에 있었던 지문이었고요. 실태심사란 인증신청 사업장에 대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안전보건 경영 관련 서류와 사업장의 준비 상태 및 안전보건 경영 활동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는 심사를 말한다. 실태심사는 인증해주기 전에 현장에서 정말로 위험성 평가를 잘하고 있다는데 위험성 평가를 잘하고 있는지 안전보건 관리 규정은 법적 사항에 맞게 잘 규정을 해놓고 게시를 해놨는지 안전 전담 직원들의 업무는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으로 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실태를 현황을 조사하는 거죠. 인증심사란 인증신청 사업장에 대한 인증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인증기준과 관련된 안전보건 경영 절차의 이행 상태 등을 현장 확인을 통해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그러니까 인증서를 주기 전에 실시하는 게 인증심사입니다. 사후심사란 인증서를 받은 사업장에서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 개선 또는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인증 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심사를 사후심사라고 합니다. 아까 틀렸던 지문 2번 지문은 인증심사가 아니라 사후심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연장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의 인증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심사원 양성교육이란 심사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인증 운영, 인증 기준, 심사 절차 및 심사 요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총 교육시간 34시간 이상 실시하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교육을 말한다. 그리고 뭐 시험도 봐야겠죠. 인증심사란 해가지고 요게 이제 틀렸다는 겁니다. 요게 뭐였다고요? 인증심사가 아니라 사후심사. 매해 1년마다 하는 거는 사후심사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고 피해 예측 기법에 관한 기술 지침상 위험 기준의 정립에 관한 내용이라 괄호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화재, 폭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 지침상의 문장입니다. 문단이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낸 내용이거든요. 사실 제가 이거를 설명하는 게 약간 억지예요. 왜냐면 저는 이거 문제를 어떻게 외웠었냐면 5, 6, 9로 외웠거든요.
그래서 해설도 5, 6구로 이렇게 남겨드렸는데 화재랑 폭발이 나왔을 때 화구 등과 같이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는 강렬한 복사열에 의한 위험 또는 증기운 화재. 증기운 화재는 뭔지 아시죠? 이렇게 구름처럼 이제 화재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고압 분출 화재, 액면 화재 등 장시간의 복사열에 의해서 근로자 또는 주변 기기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5kW의 복사열에 미치는 거리로 한다. 이거는 이제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 숫자를 뭐 계산해서 맞추거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외우시는 게 좋지 않나. 폭발은 증기율 폭발 등과 같은 폭발 사고 시 주변 기기 및 근로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6.9kPa의 과압이 도달하는 거리로 한다. 라고 이것도 정해져 있는 거 뭐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5, 6구로 외웠습니다. 화재 폭발 5, 6구.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려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통정 경로별 위험도가 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제 통정 경로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가 전기가 이제 통하는 거거든요. 전기가 통했을 때 상해 정도가 위험도가 큰 순서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면 통정 경로별 위험도 이렇게 해가지고 왼가, 오가, 왼발, 양손, 양발, 오발, 왼등, 손손, 오등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는 왼가 요거는 왼손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왼손, 여기가 오른손이라고 했을 때 심장이 이렇게 달려있고 왼손으로 가서 이제 가슴으로 가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왼손, 가슴 해서 왼가. 그럼 오가는 뭐겠어요? 오른손, 가슴 으로 가는 경우가 두 번째로 위험하고요. 왼손으로 가서 발로 가는 경우, 한 발이나 또는 양발, 여기 써있죠? 한 발 또는 양발. 왼손으로 들어가서 이 발로 가는 경우, 이렇게 가는 경우가 세 번째로 위험하고요. 그리고 양손으로 들어가서 양발로 나오는 게 그 다음에 위험하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들어가서 발로 나오는, 한 발 또는 양발로 나오는 그 다음에 위험한 순서고요. 왼손으로 들어가서 가슴이 아닌 등으로 간 경우 왼손, 등. 손으로 들어가서 손으로 나오는 경우가 이제 손, 오른쪽 손으로 들어가서 등으로 가는 경우가 5등. 그래서 등으로 가는 거는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편이고, 가슴으로 가는 경우가 위험도가 높다. 이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골라볼게요. 문제에서. 자, 왼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왼가, 오가, 왼발. 그러면 왼가가 왼손 가슴이니까 디귿, 오른쪽 가슴이니까 기역, 왼발, 왼손으로 가서 요 발로 간 거니까 니은, 그리고 왼손으로 가서 오른손으로 가는 게 요 손손이니까 니을. 그래서 요걸 찾으시면 되겠죠? 디귿, 기역, 니은, 니을. 3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서 산업안전보험 기준에 관한 규칙상 기준 규칙 나오네요. 저희가 좋아하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해설 같이 보면 산업안전보험 기준에 관한 규칙 657조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한번 먼저 해설을 읽고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험 기준에 관한 규칙 657조 유해 요인 조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을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해 요인 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 요인 조사를 해야 한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 어떤 걸 조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설비, 작업 공정, 작업량, 작업 속도 등 작업장의 상황, 그리고 작업 시간, 작업 자세, 작업 방법, 작업 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을 조사를 해서 3년마다 조사를 하거나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최초로 유해 요인 조사를 해야 한다. 2항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내에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등을 검토하여 유해 요인 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최근 1년 이내에 유해 요인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659조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자, 1호 보겠습니다.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임시건강진단은 뭐예요? 임시건강진단 명령이었다.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그렇죠. 근로자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감옥 마목 및 제12호 암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어떻게 해야 돼요? 3년 이내가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한 경우, 새롭게 무거운 거를 들어야 되는 작업 공정이라든지 설비가 도입된 경우에는 유해 요인 조사를 해야 한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 공정 등 작업 환경을 변경한 경우 또 마찬가지이다. 4만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유해 요인 조사에 근로자 대표 또는 해당 작업에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662조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시행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감옥, 마목 및 제12호 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 그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소의 10%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가 뭐 100명인 사업장이에요. 근데 5명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가 아니라 이거는 5%죠. 이런 경우에는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해요, 안 해요? 안 한다. 100명이 상시 근로자인데 10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그렇죠? 그럼 10%니까 여기에도 해당이 되고 여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뭐 80명이 근로하는데 8명이 인정받았다, 업무상 질병으로. 그럼 얘도 10%이기 때문에 요 밑에 해당이 돼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 내용도.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 누가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령한 경우에는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받아라, 프로그램을 시행해라. 사업주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 시행할 경우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 노사협의를 거쳐라. 사업주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 시행할 경우에 인간공학, 산업의학, 산업위생, 산업간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자, 665조 중량의 표시 등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5kg입니다. 5kg 이상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사람이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 중심에 대해 작업장 주변에 안내 표시를 할 것.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중량물을 들어야 돼요, 5kg짜리를. 그럼 여기 중량물은 5kg입니다 하면서 요 밑에는 앉아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중량물을 요 안에다가 넣고 듭니다. 그리고 몸 안쪽에 바짝 붙여서 듭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세 해가지고 이렇게 드는 경우, 뭐 이렇게 해서 그림들도 나와 있어요. 그런 표지를 하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런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겠죠?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로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 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되어 있습니다. 올라와서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1번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이 없는 근로자 수 80명인 사업장에서 연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골격계 질환자가 5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근골격계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 및 시행해야 된다. 맞나요? 틀렸죠? 80명 이상인 경우에 어떻게 하겠어요? 8명이 넘어서 10% 이상이거나 10명 이상인 경우에만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답이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겁니다.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대해 3년마다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맞죠?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설비를 도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맞습니다.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과 무게 중심에 대해 작업장 주변에 안내 표시를 해야 한다. 맞죠? 그림 그려드렸죠?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 요인 조사를 실시할 때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를 조사해야 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다. 밑에가 틀린 것 같은데요. 이게 1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골격계 부담 작업과 근골격계 질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란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 또는 작업으로서 작업량, 작업 속도, 작업 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또 밑에 정의 같이 한번 보고 올라오겠습니다. 내용이 위에 있는 내용이랑 조금 다르니까. 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656조 정의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2019년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란 법 39조 제1항 5호에 따른 작업으로서 작업량, 작업 속도, 작업 강도, 작업장의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1번의 지문은 맞는 거죠. 근골격계 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로 목, 어깨, 허리, 팔, 다리, 신경, 근육, 그 주변 신체 조직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목, 어깨, 허리, 팔, 다리, 신경, 근육, 그 주변 신체 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 뭐예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걸리잖아요. 공부병,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뭐 추간판 탈락, 뭐 이런 거 있죠? 네. 공부하시다 보면 하도 수그리고 공부하니까 제가 그 목 디스크가 왔을 때 병원에 한 4군데에서 5군데를 갔거든요.
너무 굽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공부를 평생 안 해봤기 때문에 목이 굽을 일이 없었거든요. 목이 너무 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교정을 받고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결국에 이제 주사 맞고 나아졌죠. 완벽하게 난 건. 근데 지금도 잠을 잘못 잤는지 목이 약간 아프고 뻣뻣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좋은데 공부 한 30분 정도 하면은 또 그림 그려드려야지. 이렇게 뭐 공부하실 거잖아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죠? 이거는 좀 양호한데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사람이 거북이 목이 되는 거죠. 거북목. 그래서 스트레칭을 한 30분에 한 번씩, 45분에 한 번씩 이렇게 아예 허리를 이렇게, 팔은 이렇게 들고 양팔을 이렇게 접어서 들고 허리를 최대한 이렇게 피다가는 반대로 꺾여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그거보다 더 과하게 허리를 최대한 펴가지고 이완을 시켜놓아야 된대요. 고개도 머리를 이렇게 뒤로 젖히고.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계속 집중이 잘 되는 날은 뭐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막 10시간이고 계속 이러고만 있잖아요. 이러면 아프니까 이렇게 중간중간에 의식적으로 이렇게 좀 풀어주면서 의사 선생님 네 분이, 제가 만난 의사 선생님 네 분이 다 이 자세를 하면서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근골격계 질환에 이완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데가 다치면 우리는 또 제 채널은 형님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건강 상태로 안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칭은 꼭 하세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그래서 좀 그렇게 해야 머리도 좀 덜 아파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머리 아픕니다. 머리가 계속 여기 피가 쏠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칭도 꼭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이나 유해 요인 조사, 작업 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 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유해 요인도 조사하고 작업 환경도 개선하고 의학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해라 이런 관리도 해주고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작업 환경 개선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유해 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 작업 보조 설비 및 편의 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 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아차 사고 발굴한 우수 사례집을 보니까 원래는 여기다가 전동 드릴을 사람이 직접 들고서 드륵드륵 하니까 얘가 뭐 무겁진 않아도 반복 작업이잖아요. 그래도 1에서 2kg 정도 되는 드릴을 잡고 여기 물건 진행할 때마다 드륵드륵 하고 요 위에도 드륵드륵 해야 되는데 요거를 위에다가 매단 거예요. 요 드릴을 요거에 맞게끔. 그래서 요거를 줄로 당겨가지고 위에서 드륵드륵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럼 이 사람이 무게를 들고 있는 게 아닌 위에서 내려오는 거를 잡아서 거기에 구멍에만 맞게끔 위치하면은 아무래도 부담이 덜겠죠. 안 그래도 이거 진동 때문에 힘든데, 그쵸? 그런 조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통제 및 사후 조치 보겠습니다. 근로자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운동 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 징후가 나타날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하여 의학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659조에 따른 작업 환경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요게 659조죠. 작업 환경 개선.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 1번은 정답이었고요. 근골격계 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로서 목, 어깨, 허리, 팔, 다리,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 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맞지요?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이란 유해 요인 조사, 작업 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 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맞습니다. 사업주는 유해 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 작업 보조 설비 및 편의 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 환경 개선이었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맞습니다. 근로자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운동 범위의 축소, 지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난 경우 즉시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 어디에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사업주에게. 바로 그 노동관서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사업주한테 얘기를 하라는 거였죠. 됐죠? 헷갈릴 수 있어. 나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니까 임시건강진단 명랑 내줘야 되니까 고용노동부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런 즉시 이런 거 아니고 사업주에게 얘기를 해서 수시 건강진단을 받으면 되겠죠? 수시는 사업주가 의사의 소견을 받아서 실시하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그쵸?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대충 읽으면은 진짜 헷갈리겠는데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 요인 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레바는 손으로 문체를 잡을 때 손잡이 조건을 평가해야 한다. NLE는 LI 값이 클수록 안전한 작업이다. 레바는 보행 동작을 평가에 반영한다. NLE는 중량물의 수평 운반 거리를 평가에 반영한다. 오아스는 팔꿈치 각도를 평가에 반영한다. 또 굉장히 우리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당황할 수 있는 단어랑
문장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문제를 어떻게 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해설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코샤 가이드에 있는 내용이고요. 평가 도구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뭐 레바라든지 NL이라든지 오아스라든지 아기TV가 또 나오죠. 이런 것들은 평가 도구예요. 어떤 거를 적용 신체 부위랑 적용 가능 업종, 이제 분석 가능 유해 요인 이런 거를 보는 건데 이제 말 그대로 근골격계 질환에 올 수 있는 내용들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코샤 가이드에 나와 있는 표를 넣어드린 거고요. 이제 SI라고 하는 거는 스트레인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반복 동작이나 부적절한 상지 자세, 과도한 힘, 집기라든지 잡기라든지.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손가락이랑 손목. 왜? 집기랑 잡기니까. 스트레인 인덱스. 요거는 뭐 중소 제조업이나 검사업. 여기에 나오는 적용 가능한 업종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보통 이제 근골격계 질환으로 많이 이완이 되는 제조업, 뭐 포장하는 곳, 자료 입력하는 곳, 뭐 배달하는 곳, 대상물을 취급하는 곳 이렇게 되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네, 내용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NL이라는 것은 리오시 리프팅 가이드라고 해서 과도한 힘, 들기, 놓기. 그러니까 아래 바닥에 있는 데드리프트 하듯이 아래에 있는 물건을 들었다가 놨다가 하니까 어디가 많이 쓰여요? 허리가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시면 되고 스눕 테이블은 당기기, 밀기.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당기 세운데 그냥 밀어버리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밀기, 당기기는 과도한 힘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허리, 몸통, 어깨, 다리 전체적인 곳에 평가를 하고 룰라는 이제 반복 동작, 부적절한 상지 자세라고 해서 목, 몸통, 어깨, 팔꿈치, 아랫팔, 손목. 그러니까 다리는 없어요. 뭐예요? 다 손 위로 상지 자세이기 때문에 목부터 몸통, 그림 되죠? 이제 목부터 몸통, 어깨, 팔꿈치, 엘보우, 그리고 아랫팔, 팔꿈치 아래를 아랫팔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목, 여기 손목까지. 요거를 이제 평가하는 게 룰라다. 아시면 되고 레바는 반복 동작, 부적절한 전신 자세, 과도한 힘. 그래서 목, 어깨, 몸통, 허리, 손목, 아랫팔, 팔꿈치 밑에 다리, 무릎까지. 얘는 손목 위에, 손목, 아랫팔, 팔꿈치, 어깨, 요 팔 하나 전체랑 그리고 요 팔 하나 전체랑 몸통이랑 목까지 하는 게 룰라고 레바는 전신. 다리까지, 다리 무릎까지. 그리고 아기의 상지부 국소진동 노출 기준은 진동만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은 어디로 와요? 한마디로 생각하면 되겠죠. 손가락, 손목, 어깨까지. 그래서 연마 작업, 분쇄 작업, 재봉 작업, 시톨 작업, 진동 공구, 사용 작업 이렇게 있고요. 오아스는 반복 동작이나 부적절한 자세, 과도한 힘. 그래서 윗팔, 어깨, 목, 또 그림 되죠 뭐. 윗팔, 팔꿈치 위로, 어깨, 목, 그리고 몸통, 그리고 허리, 다리, 무릎 이렇게. 그래서 요 아랫팔은 해당이 안 된다. 이런 거 해당이 안 되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또 이런 걸로 문제를 내겠죠. 오아스는 뭐 손목 있는 데에서 평가 도구가 이제 손목이나 손목 팔꿈치 아래 부분이다 하면 바로 틀린 말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구분해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NLE의 RWL 들기 지수 해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또 나와요. 근데 요거는 계산 파트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론만. 그래서 LI라는 것은 RWL을 먼저 23 곱하기 수평계수, 수직계수, 거리계수, 비대칭계수, 빈도계수, 커플링계수 거의 이게 1이거든요. 0.9 뭐 0.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1이에요. 1 사실은. 그래서 그냥 23분의 실제 무게가 뭐 25kg이다. 그럼 1점이 넘죠. 그래서 1보다 크면 요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냥. 네, 그래서 그 계산 문제는 이제 계산 파트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QEC라는 것은 Kick Exposure 체크리스트는 작업 시간, 부적절한 자세, 무리한 힘, 반복된 동작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시키는 작업장 위험 요소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분석자의 분석 결과와 작업자의 설명 결과를 함께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 요인 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는 거네요. 자, 레바는 뭐였어요? 전신. 전신이 다 아픈 거죠? 레바는 보면 룰라는 손목 위에잖아요. 이거 구분을 좀 해드릴게요. 룰라 아시죠? 옛날에 사바사바 했었던 노래 아시죠? 그거를 그 춤의 동작이 어떻게 돼요? 사바사바 사바사바 팔로 본인의 엉덩이를 때리죠. 이 팔 동작이 굉장히 구분 동작이 중요했잖아요. 사바사바 이렇게 할 때, 그렇죠? 그래서 이 팔만 해당이 되는 게 누구다? 룰라다. 그리고 레바는 전신. 여기 보면 이 비읍이 비가 이 바디잖아요. 그러니까 전신. 반복 동작, 부적절한 전신 자세, 과도한 힘. 그러니까 환자를 들거나 이송, 간호사, 간호보조 이런 거 할 때 이 손으로 환자를 이동시킨다는 게
엄청 무겁잖아요. 보통 80kg 되잖아요. 한 70에서 80kg. 그거를 이제 간호사들이 손으로 들어서 이동을 할 때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어요. 그쵸? 그리고 그 환자를 수술실에 데려갈 때도 한번 해야 되고, 수술실에 나와가지고 할 때도 한 번 더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주 있는 일이겠죠. 그리고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뭐 식료품, 식료품이라서 요즘 포장이 잘 돼 있어서 뭐 박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박스가 아니라 고구마 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고구마가 감자나 뭐 이런 게 이제 이 포대자루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의 들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쵸? 손잡이가 없으니까. 이런 박스는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다. 근데 이렇게 자루에 들어있는 물건들, 식료품, 뭐 쌀 어떻게 드는 거예요? 40kg짜리. 저는 진짜 싫은 게 시멘트 포대. 포대도 어디 잡을 만한 데가 없어요. 잘못 잡으면 이렇게 쭉 하면서 이 시멘트 포대가 요즘에는 원터치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잘못 잡으면 이렇게 쭉 하면서 틀어진단 말이죠.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전혀 배려를 하지 않았어. 작업할 때는 편한데 들고 운반할 때는 처음에 들면서 다치거든요, 보통. 그래서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그게 뭐다? 레바. 레바는 뭐다? 바디. 얘는 전신. 바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 두 개만 잘 구분해도 괜찮고, 정말 중요한 게 오아스도 한번 볼게요. 오아스. 오아스는 요 밑에 팔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밑에 팔 빼고 팔, 다리, 무릎까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NLE는 들기 놓기다. 리프팅. 데드 리프트 할 때 들기 놓기. 그렇죠? 그리고 허리만 하는 거고, 뭐 개수들이 많았잖아요. 수직 개수, 수평 개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 어디를 이걸 들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들고 내리고 요것만 해당이 된다. 그렇게 구분하고 계시면 돼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그럼 레바는 손으로 물체를 잡을 때 손잡이의 조건을 평가에 반영을 하겠죠? 뭐 간호사 생각하면 됩니다. 간호사. 레바는 간호사 바디. NLE의 LI 값은 클수록 안전한 작업이다? 아니죠. 1보다 크면 허리가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레바는 보행 동작을 평가에 반영한다? 아니죠. 들기 동작만 평가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보행 동작은 평가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NLE는 중량물의 수평 운반 거리를 평가에 반영한다? 아니죠. 그냥 들었다 놨다 요것만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닌 거고, 오아스는 팔꿈치 각도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고 정답은 1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헷갈려도 좀 구분해서 외우시면 돼요. 제가 설명드린 방법을 하셔도 되고, 본인만의 뭐 또 특별 비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로 하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성 평가를 위한 인간공학적 도구에 관한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눌라는 사지 자세를 평가에 반영한다. 우리가 상지 자세, 사바사바만 평가를 일단 한다 그랬죠. 레바는 동작의 반복성을 평가에 반영한다. 맞습니다. QEC는 작업자의 주관적 평가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전문가의 객관적인 지표도 들어가지만 작업자의 설문조사가 들어가잖아요. 작업자의 설문조사는 뭐예요? 오늘 들은 물건이 유난히 무거운 것 같습니다. 어제 든 거보다요. 근데 사실은 똑같은 무게인데, 어제 이제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서 오늘 뭐 허리라든지 목이라든지 손목이라든지 이런 게 통증이 있다라고 하면 100% 컨디션이 안 나왔을 때는 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간다. 작업자의 설문조사 그 내용입니다. 오아스는 중량물 취급 정도를 평가에 반영한다. 맞습니다. NLE는 중량물의 수평 이동 거리를 평가에 반영한다. NLE는 뭐였어요? 들기 지수, 들기 놓기. 수평 이동 거리는 어딘가를 간 거죠. 여기부터 저기까지 이동한 거리. 근데 들기 놓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물건을 내가 여기서 이렇게 들 건데, 이 수평 이동 거리가 아니라 수평 개수입니다. 그냥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수평으로 떨어져 있는 개수를 곱하는 거지, 이렇게 이동한 거리를 평가에 반영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정답. 1번은 상지 자세를 주로 평가를 하지만 하지 자세도 평가에 반영은 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틀렸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근골격계는. 그래서 놀라는 상지 자세를 주로 평가를 하지만 하지도 어찌됐든 내 몸이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영은 한다. 초점은 상지지만 하지도 평가에 반영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 평가 방법 중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중량물의 허용 중량 한계 RWA를 계산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은 뭐였어요? DOC 리프팅 가이드였다. 그렇죠? 4번. 그래서 정답은 1번, 5번, 4번이 맞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소음이 나오네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충격소음 작업의 정의의 일부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충격소음 작업이란 소음이 1초 이상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우리 기업진단에서 산업위생 공학 다 듣고 오셨기 때문에 그냥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120dB 초과하는 소음이 1일 몇 회예요?
11,100이죠? 그래서 120, 130, 140이었잖아요. 요 이상은 없었고. 그럼 뭐예요? 1만. 그리고 1000은 뭐예요? 130. 굉장히 쉽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산업안전보험 기준에 관한 규칙상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90dB의 소음이 발생한 작업은 소음 작업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105dB의 소음이 1일 30분 발생하는 작업은 강렬한 소음 작업에 해당한다. 강렬한 소음 작업 한번 보겠습니다. 90dB이 몇 시간? 8시간. 그러면 95가 4시간, 100이 2시간, 105가 1시간 이렇게 2배씩 적어지는 거죠. 그럼 110은 30분, 115는 15분, 120은 강렬한이 아니라 충격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1만회, 130은 1000회, 140은 100회 이렇게 정리가 탁탁 되셔야 돼요. 그리고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90dB 소음이 발생한 작업은 소음 작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5dB 소음이 1일 30분 강렬한인가요? 아니죠. 해당 안 합니다. 정답은 2번. 임팩트 렌치를 사용하는 작업은 진동 작업에 속합니다. 1초 간격으로 125dB 소음이 1일 1만에 발생하는 작업은 충격 소음 작업에 해당한다. 그렇죠? 120 이상이니까 130 미만이고. 그래서 1일 1만에 발생하는 작업은 충격 소음 작업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력 보전 프로그램 시행 대상 사업장에서는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적, 장기적 청력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맞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에서 제시된 소음의 노출 기준에 관한 일부 내용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은 자, 8시간의 소음 강도 90, 95. 이거 찾으면 되겠죠? 정답은 1번.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쉬운데 여러분들은 외우셔야 쉽겠죠.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구분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산업안전보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조도 나왔네요. 조도 굉장히 쉽죠? 750, 300, 150, 75 해가지고 요 앞에 두 개 75. 요게 초정밀. 얘는 그 밖에. 그리고 여기는 나누기 2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얘가 보통 작업, 얘가 정밀 작업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되고 뭐 편하게 외우시면 되죠. 75가 두 번 나온다는 거. 왜냐면 이렇게 나오면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제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750, 300이 정답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문제만 나오면 근데 좀 웃으면서 풀 것 같지 않나요? 네. 자, 산업안전보험 기준에 관한 규칙상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 소음 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맞습니다. 150dB이란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은 강렬한 소음 작업이다. 어떻게 됐어요? 잘 모르면 여기 쓰면 돼요. 98, 95, 4, 102, 105, 1 맞네요. 이렇게 옆에다 적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놓고 확실하게 검토하면서 풀면은 쉽다. 청력 보전 프로그램이란 소음 노출 평가, 소음 노출 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청력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 검사, 기록 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맞았습니다. 체인톱, 동력을 이용한 연사기를 사용하는 작업은 진동 작업에 속합니다. 1조 이상의 간격으로 130dB를 초과하는 소음이 1일 100회가 아니라 1일 1000회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산업안전보험 기준에 관한 규칙상 소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소음 작업이란 1일 8시간 작업 기준으로 80dB이 아니라 뭐였어요? 90dB였죠? 틀린 거고 100dB 이상의 소음이 1일 1시간 동안 발생한 작업은 강렬한 소음 작업이다. 이것도 헷갈리네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95, 100 8시간, 4시간, 2시간이네요. 그래서 1시간이기 때문에 틀린 거고 충격 소음 작업이란 소음이 1조 이상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120dB는 얼마예요? 만회. 네, 1000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거고 소음의 작업 환경 측정 결과 소음 수준이 85dB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청력 보전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자, 115dB 이상의 소음이 1일 15분 이상 발생하는 작업은 강렬한 소음 작업이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쓰면 되죠. 105, 1, 110, 30분, 115가 15분.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4번도 원래는 25년 당시에는 틀린 말이었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면서 맞는 말이 되었습니다. 소음 수준이 85dB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517조 청력 보전 프로그램 시행 등에 보면은 근로자가 소음 작업, 강렬한 소음 작업 또는 충격 소음 작업 여기 세 가지 모두 종사하는 경우 이 청력 보전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되거든요.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 소음 작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90dB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음 작업이 들어가면서 85dB도 포함이 된다.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소음 작업은 85dB 이상인 작업이 소음 작업이고, 이제 얘는 강렬하니 이제 90dB 이상부터죠. 충격 소음은 120dB부터고. 그래서 요거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소음 작업, 강렬한 소음 작업, 충격 소음 작업 모두는 청력 보정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 된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1일 8시간 작업을 하는 동안에 90dB에서 4시간, 95dB에서 4시간 소음에 노출되었대요. 허용 노출 시간표를 활용한 소음 노출 지수는 얼마인가? 해서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노출 지수 계산하는 거는 T분의 시간분의 농도를 더해주면 됩니다. 시간, 4시간분의 90dB이 8시간이잖아요. 그래서 90dB의 허용 노출 시간, 90dB의 허용 가능한 노출 시간이 8시간이잖아요. 요거 분의 농도. 근데 실제로는 얼마예요? 4시간만 노출되었다. 요거 더하기. 자, 95dB에서 허용되는 거. 원래 몇 시간이에요? 4시간이죠? 여기에서 실제로 노출된 게 4시간이 노출되었다. 그러면은 1이고, 얘는 0.5니까 0.5 더하기 1은 뭐예요? 1.5. 5번 맞나요?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왔기 때문에. 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계산 문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바짝 긴장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좋은 날 다 갔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허용 노출 시간표를 활용한 소음 노출 지수잖아요. 그래서 여기 노출 지수를 계산하는 거, 이걸 D라고 합니다. 소음 노출 지수 D는 허용되는 노출 시간 분의 실제 노출 시간, 허용 시간 이렇게 하고, 이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두 개잖아요. 그러면 또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 시간 n분의 실제 시간 n을 계속 더하는 거죠.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D는 허용 시간은 90dB에 우리가 8시간까지 허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8시간. 이 90dB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표를 다 줬으니까 90dB에서 1일 노출 가능한 허용 가능한 노출 시간은 8시간이고 실제로 노출된 시간은 4시간이다. 요거만 쓰시면 돼요. 여기에 더하기 95dB에서 허용되는 노출 시간은 4시간이다. 실제로 노출된 시간은 4시간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기에 놓고 계산하셔도 되고 4 나누기 8은 0.5잖아요. 2분의 1, 0.5. 그렇죠? 0.5 더하기 4 나누기 4는 1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1.5다. 그렇게 푼 겁니다. 뭐 어려운 문제 아니고 여기 공식 보고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90dB 허용 노출 시간 8분의 실제 노출 시간은 4, 얘는 4 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이 표를 안 주어졌다고 해도 우리는 풀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왜? 우리가 요 노출 허용되는 노출 시간을 다 외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고 굉장히 쉬운 문제다. 그래서 요 밑에 해설을 달아드렸는데 우리가 기업진단지도에서 한번 배웠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로 한번 쭉 알아봤습니다.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정답은 지워버리세요. 다 문제마다 정답을 달아드렸기 때문에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안전보건 표지의 색도 기준 및 용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뭐 7.5R 4-14는 정지 신호이다. N 9.5는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 경고다. OY는 8.5 12이다. 뭔 말인지 알아야 풀죠, 그죠? 여기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 요 색도 기준이 있고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거는 금지도 되고 경고도 됩니다. 금지의 경우에는 정지나 뭐 소화 설비, 뭐 유해 행위 금지를 시키는 게 이제 금지 표지이고, 경고도 해당이 됩니다.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 유해 위험을 경고하는 경우에는 또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노란색은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 유해 위험 경고 이외에 위험 경고. 유해 위험 경고가 아니라 그냥 위험하다라고 경고하는 거, 또는 주의 표지, 또는 기계 방호홀 등에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라. 그게 경고고, 금지는 이게 금지고, 경고는 이게 경고잖아요. 동그라미고 얘는 세모고. 지시는 뭐예요? 지시?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파란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지시는 보호구를 착용하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뭐 방독 마스크가 이렇게, 귀마개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바탕이 파란색입니다. 바탕이 파란색이고 요거는 흰색이에요. 요거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녹색은 세안장치 같은 거. 비상구도 어떻게 돼 있어요? 녹색으로 되어 있고 사람이 이렇게 달려 나가죠. 여기 비상구,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 표지 또는 뭐 세안장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녹색으로 표시하는 거. 그리고 흰색은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이 안에 그림을 흰색으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검은색은 문자. 여기에 뭐 주의 이런 거는 검은색으로, 얘는 금지 이런 거는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라 물어봤어요? 이걸로 물어봤어요. 이걸로. 그냥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만 해도 헷갈려 죽어버릴 것 같은데 이 영어를 넣어버렸다고. 근데 뭐 굉장히 쉽습니다. 7.5R은 레드입니다. 레드. 빨간색. 5I는 옐로우죠. 옐로우. PB는 뭐예요? 블루, 그린. 그리고 검은색은 뭐예요? 샤넬의 상징이죠. 검은색. 샤넬의 넘버 5. 원래는 N0.5인데요. 제가 하도 안 헤어져가지고 검은색이 흰색이랑 자꾸 헷갈려가지고 샤넬은 검은색이지. 검은색은 넘버 5. 샤넬 향수 이름이 넘버 5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산해서 외웠습니다. 그럼 N9.5는 뭐 공짜죠? 이렇게 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정지신호, 소화설비, 그 장소 유해 위험의 금지. 맞습니다. 그쵸? 1번은 맞는 얘기고. N9.5는 흰색이었죠. 흰색.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 위험 경고? 아닙니다. 그냥 보조색이었죠. 노란색은 경고입니다.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경고, 이외의 위험 경고죠. 유해 위험 경고는 무슨 색이었어요? 빨간색이었으니까 그거 이외의 위험 경고. 주의 표지, 기계 방호물 맞습니다. 블루는 뭐예요? 특성 행위의 지시, 보호구를 착용해라. 사실의 고지, 안내 표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린은 비상구,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 표지. 그렇죠?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이거 다 외우셨죠, 방금? 이렇게 외우시면은 굉장히 저는 쉽게 외웠던 것 같고 그게 잘 안 까먹어지더라고요. 뭐 외운다기보다는 요 기호랑 이런 것들, 숫자랑 이런 것들로 이제 기사 같은 경우에 장난도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이 7.5, 노란색이 5i, 뭐 파란색이 2.5 pb, 그린도 2.5g, 뭐 이런 식으로 요 앞에 숫자랑 뒤에 요 내용까지 외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법 과목은 다 이제 끝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는 다음 시간부터 또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뭐 실내도 계산 이런 거 재밌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가 살짝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안 돼요. 찍으면 되지 뭐. 그죠? 앞에 거 나온 문제들이 일반 문제들이 어렵지가 않잖아요. 어렵나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 문제는 기사 수준의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이 계산 문제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한번 그래도 도전은 해보고 죽어도 안 되겠다. 나는 숫자에 너무 약하다. 산수지만 이거 나 숫자만 보면은 어지럼증이 생긴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찍으시면 돼요. 찍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기업진단지도가 워낙 탄탄하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법령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과목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법령 이제 좀 딱딱한 강의였을 텐데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